포졸들에게 끌려온 남자는 사색이 되어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소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 복녀는 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대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끝내시오. 30년 세월이 아니오. 남자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설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탕약의 독약을 탔습니다. 설매는 남자를 보며 한마디 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30년은 지옥이었소. 귀는 들리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거짓은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요물이라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소녀가 어떻게 조선을 뒤흔든 30년 누명을 벗겼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초롱부랴와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공주 땅 작은 마을 초가집 처마 아래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가난한 농부 이 씨와 그의 아내 박 씨는 마당 한 구석에서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8살 난 딸 복녀가 하나 있었지요. 복녀는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보며 저 아이는 복덩이로구나라고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의 여름 마을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복녀도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약을 구하러 읍내까지 달려갔지만 가난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싸구려 풀뿌리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복녀는 열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복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를 불렀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무어라 대답했지만 복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박 씨는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씨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더 이상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가 어려웠고 복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녀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기머거리다, 기머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복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녀는 아이들의 입술 모양만 보고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긴 문장도 읽을 수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복녀가 사람의 얼굴 표정과 입술 떨림, 눈빛만 보고도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이장의 아들이 과부댁 닭을 훔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장의 아들은 나는 닭을 훔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빠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라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복녀를 나무랐지만 며칠 뒤 이장의 아들은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데 어찌 거짓말을 알아챘단 말이냐? 귀신이 씌었나 보오. 복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녀에게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복녀를 마주치지 않으려 길을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딸을 집안에만 가두었고 이 씨는 날마다 술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그해 가을 흉년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쳐 곡식이란 곡식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겨울을 견뎠습니다. 이 씨는 마을 부자인 송진사에게 쌀서 말을 빌렸지만 이듬해 봄에도 갚지 못했습니다. 송진사는 빚 대신 복녀를 한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기방에서 종으로 일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밤새 울며 고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녀야 미안하구나. 한양으로 떠나는 날 박 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살아올게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송진사가 준비한 가마에 오를 때 복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작은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복녀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지만 복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다짐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한양은 복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성벽과 기와집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복녀는 송진사의 안내로 북촌 언덕배기에 자리한 취향각이라는 기방에 도착했습니다. 취향각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기방이었습니다. 밤마다 양반과 상인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고 기생의 노래를 들었지요. 하지만 복녀에게 그런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기방 주인인 설매는 복녀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니 쓸모가 있겠느냐? 설매는 60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설매는 복녀를 부엌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부엌 길이나 거들어라. 손님들 앞에 나서지는 말고. 복녀는 설매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복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복녀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기생들의 빨래까지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복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만 흘렸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기방에 부잣집 도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었고 기생들은 웃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가 그들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 도련님이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우리 아버지는 판서 대감이시니 걱정할 것 없소. 하지만 복녀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불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도련님은 취향각에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설매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복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님, 저 도련님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설매는 복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알았느냐? 복녀는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불안했어요. 설매는 놀라며 복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복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복녀는 손님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아챘습니다. 어떤 양반이 가난하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어떤 상인이 값을 속이는 것도 모두 복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매는 복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복녀는 설매의 입술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매는 복녀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글자였지만 복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석 달 만에 복녀는 편지를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매는 복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궁녀였다. 중궁전 상궁으로 왕비마마를 모셨지. 하지만 30년 전 궁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단다. 설매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드시던 탕약에 독이 섞여 있었다. 왕비마마는 그날 밤 돌아가셨고 누군가는 죄인을 찾아야 했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정승, 지금의 민대감의 아버지가 나를 지목했다. 나는 탕약을 다리는 일을 맡고 있었거든. 복녀는 설매의 입술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백했다. 탕약에 독을 탄 사람은 따로 있었어. 민정승의 조카였지. 그자는 왕비마마의 총애를 받지 못해 원한을 품고 있었단다. 하지만 민정승은 가문을 지키고 조카를 감싸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설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곤장을 맞고 궁에서 쫓겨났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지. 하지만 평생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다. 이 기방에 들어온 것도 살기 위해서였다. 복녀는 설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억울하셨겠어요. 설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다. 세상은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단다. 내 능력은 귀한 것이니 사람을 속이는 데 쓰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써야 한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복녀는 설매의 입술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님의 누명도 꼭 벗겨드릴게요. 설매는 복녀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나, 복녀야. 그날부터 복녀는 설매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거짓말을 하면 복녀는 설매에게 작은 목소리로 알렸고 설매는 그 이야기를 이용해 기방을 지켰습니다. 복녀는 기방의 종이었지만 취향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의 얼굴이 그리웠습니다. 설매는 그런 복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가혹하구나.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다. 언젠가 내 능력이 많은 사람을 구할 날이 올 것이다. 복녀는 설매의 입술을 읽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마님. 그리고 마님의 결백도 꼭 밝혀낼 거예요. 복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복녀의 마음속에는 희망 한 자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거야.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복녀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어엿한 여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귀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복녀는 사람의 입술과 표정을 읽는 능력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취향각에서 복녀는 설매를 도와 장부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살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한 양반들이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할 때 복녀는 설매에게 종이에 글씨를 써서 알렸습니다. 설매는 복녀의 도움으로 기방을 키웠고 두 사람은 마치 어머니와 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한양 남촌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인 정 씨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로 관아에 붙잡혀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 씨가 독약을 먹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남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소희는 억울합니다. 관아의 포도대장은 정 씨를 곤장으로 다스렸지만 정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고 정 씨는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문은 한양 전역에 퍼졌고 취향각에도 전해졌습니다. 설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것, 과부가 되어서도 편히 살지 못하는구나. 복녀는 설매에게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매는 놀라며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관아에 들어가겠느냐?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하지만 복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설매는 결국 복녀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설매는 과거 궁녀 시절의 인연으로 포도대장에게 청을 넣어 복녀가 증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 5명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 씨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떳떳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의 입술과 표정을 보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증인인 김서방이라는 남자를 보는 순간 복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서방은 큰 소리로 증언했지만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설매는 포도대장에게 복녀의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설매의 청을 받아들여 김서방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너는 정말 그날 밤 정씨 집에서 싸움 소리를 들었느냐? 김서방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소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녀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불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포도대장은 김서방을 따로 끌고 가 곤장을 쳤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김서방은 결국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희는 죽은 남편의 동생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은 형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정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진범은 곧 잡혀왔고 정 씨는 풀려났습니다. 정 씨는 복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복녀는 정 씨를 일으켜 세우며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복녀의 이름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녀를 진실을 밝히는 소녀라 불렀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취향각을 찾아왔습니다. 복녀는 하나하나 그들의 사연을 듣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설매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복녀야, 세상에는 내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향각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영의정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설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복녀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소인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소. 부디 도와주시오. 설매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야 해. 윤대감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외아들 윤재호는 25살의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재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죄인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관청의 곡식 창고를 털고
금은보화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의 결백을 믿었지만 증인들은 모두 윤재호를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증거까지 명확했습니다. 윤재호의 주머니에서 창고 열쇠가 발견되었고 그의 집 뒤뜰에서 훔친 금은보화 일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재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윤대감은 온갖 수단을 써서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사건을 맡은 판관은 좌의정 민대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윤대감의 정적으로 오랫동안 권력 다툼을 벌여온 사이였습니다. 윤대감은 이 사건이 민대감의 음모임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복녀는 윤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윤대감은 복녀를 의금부에 있는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설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감옥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쇠사슬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습니다. 윤재호는 좁은 감옥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복녀는 윤재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윤재호는 복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윤재호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윤재호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복녀는 윤대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윤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복녀는 윤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윤대감은 판관에게 거듭 간청했고 결국 재심의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재심날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녀는 설매와 함께 한쪽 구석에 서서 증인들을 살폈습니다. 증인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창고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윤재호가 그날 밤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창고 근처를 지나갔다는 것이 곧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장터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장터에서 윤재호와 비슷한 체격의 사내가 금은보화를 몰래 팔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렸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금은보화를 팔려던 사내가 정말로 윤재호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금은보화를 파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윤재호 도련님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증인은 이웃마을 농부였습니다. 그는 윤재호의 집 뒤뜰에서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뒤뜰에 금은보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누가 묻었는지는 이 농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증인 민대감의 하인인 이춘삼이라는 남자를 보는 순간 복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춘삼은 큰 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윤 도련님이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춘삼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자꾸만 옷깃을 만졌습니다. 복녀는 설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설매는 윤대감에게 복녀의 말을 전했고 윤대감은 판관에게 이춘삼을 다시 신문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판관은 내키지 않았지만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춘삼, 너는 정말 그날 밤 윤도련님을 보았느냐? 이춘삼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복녀는 이춘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떨리고 있고 당신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관은 이춘삼의 손을 묶게 하고 곤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춘삼은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곤장 30대를 칠 것이다. 이춘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인은 민대감 나리의 명을 받았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춘삼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대감이 윤제호를 모함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창고를 털게 하고 윤제호의 집 뒤뜰에 금은보화를 몰래 묻었으며 장터에서는 윤제호와 비슷한 체격의 사내에게 금은보화를 팔게 하여 윤제호가 범인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춘삼 자신은 윤제호가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두 번째 증인이 확신이 없었던 것은 그 장터의 사내가 윤제호 도련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민대감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꾸민 것이다. 판관은 즉시 민대감을 소환했고 민대감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민대감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춘삼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며 음모는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윤제호는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고 민대감은 모든 직위를 빼앗기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관아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설매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윤대감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감 나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복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왕비 마마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를 기억하십니까? 관아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도 궁에 있었지. 왕비 마마께서 독약에 돌아가셨고 중궁전 상궁이던 설매가 죄인으로 몰렸다는 것을 기억하오. 그 일은 한양 전체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지. 복녀는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설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녀는 다시 윤대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설매마님은 그날 밤 왕비 마마께 드릴 탕약을 다리는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탕약을 다린 뒤 누군가 그 탕약에 몰래 독을 탔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민정승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왕비 마마의 총애를 받지 못해 원한을 품고 있었고 설매 마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탕약에 독을 탔습니다. 하지만 민정승은 가문을 지키고 조카를 감싸기 위해 설매 마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윤대감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오? 복녀는 설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매 마님, 그날 밤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왕비 마마께 드릴 탕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약이 다 다려질 무렵 민정승의 조카가 중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비 마마를 뵙고 싶다며 소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설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은 순진하게도 그의 말을 믿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식경도 안 되어 소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인은 탕약을 왕비 마마께 올렸고 그날 밤 왕비 마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설매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승이 직접 소인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민정승은 소인이 왕비 마마를 독살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소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정승의 조카는 그날 밤 중궁전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고 민정승은 그 말을 진실로 만들었습니다. 설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인은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등과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몸의 아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소인은 왕비 마마를 진심으로 모셨고 마마를 해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설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뒤 소인은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했고 사람들은 소인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이 왕비 마마를 독살한 역적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매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살다가 소인은 한 기방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종으로 살았고 주인이 죽은 뒤에야 겨우 취양각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소인은 역적의 낙인을 지고 살아갑니다. 설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왕비 마마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시면 소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결백합니다라고 30년간 그렇게 빌었습니다. 관아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윤대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녀는 땅바닥에 무릎 꿇린 민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대감,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입술과 회피하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복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떨리고 있고 당신의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민대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알고 있었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소. 탕약에 독을 탄 것은 나의 사촌형, 민치수였소. 하지만 나는 가문을 지켜야 했소.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복녀는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민치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대감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촌형은 충주에 살고 있소. 독살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 조용히 충주 땅 백마지기를 주며 내려보냈소. 입을 막기 위해서였지. 복녀는 윤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진짜 범인이 살아있습니다. 민치수를 잡아와야 합니다. 윤대감은 판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판관, 즉시 포조를 보내시오. 충주에 있는 민치수를 잡아오시오. 판관은 즉시 포졸들을 충주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포졸들은 민치수를 잡아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민치수는 5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살이 많이 찐 몸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관아에 끌려온 순간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포졸에게 양팔을 잡힌 채
관아 마당에 세워진 민치수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복녀는 민치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민치수냐? 민치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 중궁전에서 왕비 마마께 드릴 탕약에 독을 탄 자가 바로 너라는 증언이 있다. 사실이냐? 민치수는 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적 없사옵니다. 누가 그런 거짓을. 하지만 복녀는 민치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심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목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손등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치수는 복녀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뭐시? 내년이 뭘 안다고. 복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판관은 민치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민대감이 모두 자백했다. 내 사촌 동생이 모든 것을 말했느니라. 아직도 부인할 셈이냐? 민치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촌이 말했단 말이오? 민대감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끝내시오. 30년이 아니오. 더 이상은 안 돼오. 민치수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판관이 곤장을 가져오게 하자 민치수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소인이 했사옵니다. 관아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치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치수는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소인은 궁에서 내명부 관리로 있었습니다. 소인은 왕비 마마의 총애를 받고 싶었지만 마마께서는 소인을 눈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인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민치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중궁전 상궁 설매가 탕약을 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인은 설매에게 왕비 마마를 뵙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리를 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탕약에 비상을 탔습니다. 관아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그날 밤 돌아가셨고 소인은 두려웠습니다. 삼촌이신 민정승날이께 모든 것을 고백했더니 삼촌께서는 설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소인은 그 뒤로 충주로 내려가 숨어 살았습니다. 민치수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30년간 소인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왕비 마마의 얼굴이 나타나셨습니다. 소인은 죄인입니다.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관아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설매는 민치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설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설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소인은 역적이라는 낙인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인을 보며 침을 뱉었고 낮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매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10년을 살았고 기방을 차린 뒤에도 소인은 한시도 왕비 마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소인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지요. 설매는 민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인의 30년이 지옥이었소.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치수는 설매 앞에 이마를 땅에 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설매 마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의 30년을 소인은 1000만 번을 죽어도 모자랍니다. 설매는 한참을 말없이 민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녀를 보았습니다. 복녀는 설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30년간 원망을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소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을 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관아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매 마님,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요. 30년간 억울하셨을 텐데 용서라니. 판관은 즉시 선언했습니다. 민치수는 왕비 마마를 독살한 대역죄인이다. 왕께 상소를 올려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민치수는 포졸에게 끌려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왕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민치수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설매에 대한 왕의 명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설매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왕실은 설매에게 깊이 사죄하며 30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은자백냥과 사패지를 하사한다. 또한 설매를 중궁전 상궁으로 복직시키되 본인의 뜻에 따라 궁으로 돌아오거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왕의 명을 들은 설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겹겹이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복녀는 설매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제자리를 찾았네요. 마님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매는 복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민대감의 몰락과 설매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한양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며 복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윤제호는 자유를 되찾았고 윤대감은 복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심이 끝난 뒤 윤대감은 취향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녀 앞에 은자 100냥이 든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이 돈으로 편히 사시오. 복녀는 윤대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설매 마님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이제 마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은자는 그대와 설매 마님이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쓰시오. 며칠 뒤 복녀와 설매는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임금께서 설매에게 하사한 사패지와 윤대감이 준 은자로 두 사람은 고향인 공주로 돌아가 조용히 살기로 한 것입니다. 윤대감은 두 사람을 위해 가마와 마부를 준비해 주었고 윤제호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복녀가 아니었다면 소인은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녀는 윤제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청렴한 분이십니다. 백성을 위해 좋은 관리가 되십시오. 윤제호는 복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와 설매는 공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공주에 도착한 뒤 그들은 마을 언덕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사패지 덕분에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찾아오면 복녀는 그들의 사연을 듣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설매는 복녀를 도와 글을 쓰고 관아와 소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주는 물론 충청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복녀는 하나하나 그들의 얼굴을 보며 진심과 거짓을 가려냈고 억울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복녀는 설매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어요. 설매는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부모님은 지금도 너를 그리워하고 계실 것이다. 복녀는 기억을 더듬어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복녀는 옛집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복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씨 내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한 노파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부는 몇 해 전 집이 무너진 뒤 산 너머 움막으로 들어갔다오. 지금도 그곳에서 풀뿌리나 캐며 근근히 산다는구려. 복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녀는 산 너머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움막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씨와 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복녀는 달려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녀예요. 박씨는 복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녀야? 우리 복녀? 이씨도 딸을 알아보고 손을 떨며 복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복녀야, 내가 정말 복녀냐? 우리 복녀가 돌아왔구나. 세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녀는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저와 함께 가요. 제가 모시고 살 집이 있어요. 박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녀야, 우리가 너를 팔았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복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복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매는 두 노인을 정성껏 맞이했고 따뜻한 방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편히 사십시오. 복녀는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이씨와 박씨는 설매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매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복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복녀는 부모님과 설매와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들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귀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복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거짓을, 슬픔을, 기쁨을 모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진실을 밝히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린 마을 언덕 작은 집에서 복녀는 설매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복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지만 진실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그날 밤
복녀는 종이에 마지막 글씨를 썼습니다. 설매가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겨울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